아, 오케이. 아니 가방에 넣는 거 아니야? 가방에 넣어.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자, 저기 서인이가 앉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자, 프린트 앞에 개념 설명은 다 여수가 스킵하시고요. 자, 문제 116페이지 먼저입니다. 116페이지. 자, 116페이지 먼저 보는데, 자, 116페이지에 먼저 문제 풀고 여기 관련된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풀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어요? 예. 저기 맨 뒤에서도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죠? 직접 가서 보셔야 됩니다. 미음이 뭐야? 쌤 미음이 뭐예요? 죽. 흰죽. 주. 예, 죽이네. 미음은 사실 기분 좋지. 네, 물엿이에요, 물엿. 연먹이지 마시고요. 빨리 합니다. 그러면 미음은 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반입니다, 동반. 오케이. 아, 미음이 왜 미음이랑 같이 뭔 소리야? 자, 답답 금지. 자, 한 문제만 푸시면 돼요. (1번하고) (2번이) 같은 경우의 문제니까 1번, 2번 같이 풉니다. 1번, 2번. 1번, 2번. 예, 1번, 2번 보시면 돼요. 미음이 뭐라고? 쌀. 아 진짜 아니야. 알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한 하듯이야. (1번) (2번까지) 풉니다. 이렇게 고기가 많아요. 자, 문제 다 푸셨죠? 아직이요. 잠깐만요. 왜 제가 한 거야? (1번) (2번) (2번까지) 풀어요. 같은 문제니까. 다 했습니다. 네. 역시
역시 달라. 나대지 마시고요. 이번까지 풀라고. 예. 색깔도 다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별거 아닌데 색깔 기억하지 못한 문제죠. 자, 문제 못 푸신 문제 가서 스톱하시고 먼저 설명 먼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개념 설명 먼저 좀 할게요. 항상 말하지만 이 설명이 이제 마지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3대 유함수의 특징을 한번 쭉 정리해보자. 지금 여기서 문제 내고 있는 3대 유함수 검출 반응은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색깔하고 하는 방법, 그렇죠?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 좀 다 외우시고요. 자, 3대 유함수에 대한 보자. 자,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바로 3대 유황수라고 부르고, 요 3대 유황수의 대표 예로서는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탄수화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세 가지만 기억하는 것보다 요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나눠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자. 탄수화물. 자, 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탄하고 수가 화학 결합을 해서 만든 물질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할 때 이 탄이 탄소야. 그다음에 수 할 때 이 수는 물이야. 그러니까 탄소하고 물이 합쳐져도 되는 물질인데 이것이 N번 합쳐져요. N번. 그래서 N번 합쳐지게 되니까 CnH2nOn, 그러니까 1대 2대 1의 비율을 묻겠지, 그렇지?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물질을 전부 다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요.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단위체가 바로 당이란 말이야. 이 당을 다른 말로 단당이라고 불러요. 당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당류라고 부르는데,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합적인 말이야. 다 합친 건데 이 당이 하나짜리냐 두 개짜리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 탄수화물의 종류를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이 하나짜리일 때는 걔네를 단당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당이 두 개 붙으면 이당류라고 부르고요. 그 이상이 되면 다당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와 그 다음에 그 쓰임새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단당류를 한다면 포도당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포도당을 알고 계시고, 화학식도 기억하자. C6, H12O6고요. 그 다음에 이 포당은 이성질체야. 아까 화학식은 똑같아. 근데 구조가 좀 달라. 그래서 과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락토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단당류예요. 그 다음에 이당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당류 두 개로 붙은 거야. 그래서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게 되면 엿당, 엿당이라고 부르고, 엿당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하게 되면 설탕이라고 불러요. 설탕이라고 부르고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결합하게 되면 얘를 젖당이라고 불러요. 자, 젖당이라고 부르는데 소화 효소의 이름이 이 영어식 이름과 비슷해요. 일단 영어로 쓸게요. 자, 이 엿당을 영어로 말토스라고 불러요. 말테이스. 말토스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말테이스야. 그 다음에 설탕은 수크로스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분해하는 효소는 스크레이스야. 스트레이스. 그 다음에 젖당은 락토스라고 불러. 락테이스라고 불러.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다당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당이 여러 개 쭉 붙은 부합체가 바로 다당류인데 대체로 녹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글리코젠이 있고요. 글리코젠이 있고 또 셀룰로스가 있어요. 이것만도 더 있어. 그럼 좀 이따 설명하자. 자, 이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당류가 붙고 여러 개 쭉 붙은 건데 얘는 주로 식물이 얘네를 이제 그 동물에서 저장하는 것이고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저장하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스 얘는 그렇죠. 식물의 세포벽 구성 성분이야. 세포벽 구성 성분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예로 뭐가 있냐면 그렇죠.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이죠.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펩티도 글리칸은 어떤 용도로 쓰여? 세균의 세포벽을 씁니다. 세포벽인데 얘는 세균의 세포벽이야. 원핵 생물계의 세포벽이 바로 펩티도 글리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키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틴은 곰팡이죠. 곰팡이의 세포벽 성분이 바로 키틴입니다. 그 다음에 펩티도 글리칸과 연계된 것이 펩티도 글리칸이 세균의 세포벽인데 이 세균의 세포벽을 없애버리게 되면 세균은 터져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벽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이고 이 페니실린은 대표적인 항생제 1세대 항생제가 바로 페니실린이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단당류고요. 이렇게 당이 살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이 두 개절에 붙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해서 얘는 당이 계속 붙고 해서 이렇게 쭉 붙은 것이 다당류야. 근데 얘네가 단당류가 이당류가 되고 이당류가 다당류가 되기 위해선 당과 당이 결합해야 돼요. 당과 당이 결합해야 되는데 이 당과 당이 하는 결합을 이건 몰라줘. 이거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갑자기 기억이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해요.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요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포당의 구조는 몰라 좋습니다만 포당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OH가 있어요. 이렇게 OH가 있어. 포당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OH가 있어. 이렇게 OH가 있어. 그래서 이 포당 사이에서 요 OH와 OH 사이에서 물이 빠지면서 하는 결합이 바로 글리코시드 결합이에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얘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리코시드 결합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만들 때는 여기서 물이 빠져요. 그래서 이 반응이 전부 다 탈수 반응이에요. 물이 빠지는 탈수 반응입니다. 탈수 반응. 자,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소화 과정 거친다는 얘기는 다당류랑 이당류, 단당류로 거꾸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올 때는 물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꾸로 소화 과정 거칠 때 뭐야? 물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물이 들어가서 이걸 끊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소화 효소는 무슨 효소? 가수 분해 효소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단당류와 이당류 있죠? 단당류, 이당류는 물에 녹아요. 가용성이야. 가용성인데 요 다당류는 물에 녹지 않아요. 얘는 불용성입니다. 얘는 불용성이야.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얘가 우리 몸에 쓰임새는 우리 몸의 저장용으로 쓰이거나 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성분으로 쓰이게 돼요. 만약에 물에 녹아버린다면 체구성 성분으로 쓰일 수가 없고 저장용으로 쓸 수가 없겠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얘네는 물에 녹는데 얘네는 물에 안 녹아요. 왜 안 녹을까? 얘는 왜 물에 안 녹을까? 예, 물론 그것도 답이겠습니다만 힌트는 충분히 드렸어요. 왜 물에 안 녹을까? 포도당이 물이 다 빠져서 이제 물과의 작성이야. 이게 포도당이 물에 녹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여기는 OH 때문이에요. OH 때문에 물에 녹는단 말이야. 얘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합을 하면 할수록 전체 이 포당의 당의 개수 대비 OH 숫자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OH 숫자가 줄어드니까 물에 안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불용성이야. 그러면 얘가 물에 녹지 않아요. 불용성이에요. 왜? OH 그룹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야. 근데 OH 그룹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물에 녹지 않아요라고 하는 특징도 있겠지만 모든 반응은 대부분 OH에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진행돼요. 근데 이렇게 다당류 진행되면 OH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응성이 증가할까 반응성이 감소할까? 반응성이 감소하겠지. 그렇죠? 이 물질의 반응성이 감소하겠지. 그래서 반응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력을 적합한 거죠. 우리 몸에 저장했는데 그것이 다른 놈하고 계속 반응을 해.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반응성이 낮아진다. 그다음에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저장력이나 체구성 성분이 쓰인다. 오케이? 이해됐죠? 탄수화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저번에 제가 설명했는데 이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이 쭉 연결되어 있긴 한데 얘는 포당이 분야가 달라요. 그 포당 중에서도 우리가 분야할 수 없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셀룰로스 있죠? 요 셀룰로스는 베타포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타포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타포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절대 분해할 수 없어요. 동물이 분해할 수 없다 그랬지? 그러면 이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 벽 성분인데 풀 떠먹고 사는 초식 동물은 이 베타포당을 분해할 수 있는 셀룰레이스라는 효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동물에는. 근데도 걔네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소화관 내에 세균들이 같이 공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화관 내에서 이 베타포당을 분해할 수 있는 셀룰레이스를 분비하는 세균들이 같이 공생해. 그래서 일반적인 육식동물에 비해서 소화관의 길이가 길고 소화 시간이 한참 걸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탄수화물 설명드렸고 활력이 많기 때문에 좀 말을 빠르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 한번 보자. 자, 단백질인데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뭐야? CHON. 여기서 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촌스러워 할 때, 예, 그래서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주로 에너지원이면서 또 우리 몸에서 체구성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쓰이고 아무튼 얘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쓰이면서 하는 역할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뭔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그러니까 생리작용 또는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그럼 이 단백질이 뭘로 쓰인다는 얘기야? 우리 몸에서 그렇죠. 호르몬이라든가 또 효소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반하는 것도 얘가 이겁니다. 대표님 이거 뭐였어요? 운반하는 거. 운반. 혈당 단백질. 운반하는 거. 단백질 운반해서 운반하는 데 역할을 해요. 뭐야? 대표님 예로 헤모글로빈이 있잖아. 그렇죠. 헤모글로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항원, 백혈, 항체가 항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수용체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수용체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고 다양해. 그 이야기는 단백질의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다양하다는 얘기야. 탄수화물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단백질은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다양한데 그럼 이것들이 각각의 종류가 있을 것이고 그 단백질의 고유한 특성이 있겠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뜻하는 건데 이 단백질의 특성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돼요. 입체 구조에 의해서. 입체 구조, 생긴 모양, 전체적인 3차원적인 입체 구조에 의해서 얘의 특징 결정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단백질 그러면 무조건 입체 구조야. 입체 구조로 딱 연관을 시키면 돼요. 입체 구조로 형성되는데 이런 단백질은 CHON이 기본 원소고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바로 뭐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영어 문장이 할지라도 26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것처럼 아미노산을 기본 단위체로 하는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예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2,500개 이상을 배열해요. 쭉 뭐 GT 거기에 쫙 있어. 그래서 20종류 아미노산 그대로 쭉 늘어 쓴단 말이야. 즉 2,500개 이상의 배열 순서가 결정되고요. 이 배열 순서에 의해서 그 단백질 입체 구조가 결정돼요. 입체 구조가. 근데 이 아미노산들이 쭉쭉쭉 붙게 되는데
여기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냥 아미노산 AA로 쓸게요. 아미노산 AA. 여기 있고 아미노산 또 AA 있습니다. 여기 AA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미노산들이 쭉 늘어서게 되는데 이런 아미노산들이 서로 결합을 해요. 결합할 때 이 아미노산끼리 하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그러지? 펩타이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OH가 관여해요. OH가. 그러니까 COH에 있는 OH와 또 NH2에 있는 H가 관여해서 물이 빠진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서 물이 빠져요. 물이 이렇게 물이 빠진다. 그래서 탈수 반응에 의해서 쭉 늘어서게 되는데 이 펩티드 결합이 반복되면 이런 구조를 바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고 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남모양 적혈균이라든가 이런 단백질 이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그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걸 바로 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배열 순서, 그다음에 입체 구조 이것에 의해서 그 단백질의 종류와 특성은 결정된다. 그다음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입체 구조도 바뀌면서 이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되면 그 기능 자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원반형으로 생기지 않고 뭐 이렇게 찌그러진 반달반으로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냐면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1차 구조가 있고요. 2차 구조가 있고 3차 구조가 있고 4차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 입체 구조가 결정되는데 1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미노산이 쭉 배열된 거야.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결정한 폴리펩타이드, 즉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결정한 것을 바로 1차 구조라고 해요. 1차 구조가 완료된 후에는 이것들이 이렇게 꼬여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꺾인 알파나 베타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건 2차 구조라고 해요. 이건 몰라 좋아. 3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쭉 다시 큰 꺾임이 생겨요. 이런 2차 구조를 만든 다음에 다시 큰 꺾임이 생기면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꺾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 꺾이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배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연쇄적으로 서로 영향을 줘서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는 벌써 이것에 의해서 1차 구조에 의해서 벌써 운명이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1차 구조가 완성되면 자동으로 2차 구조, 2차 구조가 완성되면 자동으로 3차 구조가 완성돼서 입체 구조까지 가요. 거꾸로 말한다면 배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어요. 전혀 이상한 단백질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근데 요 입체 구조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결합이 관여해요. 그러니까 뭐 공유 결합도 관여하고요, 이온 결합도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관여해요. 수소 결합이라는 것도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중에서 가장 약한 게 누구야? 수소 결합이 제일 약해요. 선생님 수소 결합 되게 세다고 배웠는데요. 수소 결합이 아무 힘이 없어요. 완전의 인력이야. 힘이 안 세. 얘는 파워풀해. 그래서 수소 결합이 잘 끊어지는데 그럼 요 수소 결합을 끊어지게끔 하는 원이 바로 뭐냐면 열이에요. 열, 온도에 의해서 입체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이 수소 결합이 끊어져요. 그럼 입체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변성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 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정적인 인력이야. 근데 요 이온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입체 구조가 바뀌어요. 근데 이온 결합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요거는 H 플러스의 출입 때문에 그래요. H 플러스 이온이 출입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H 플러스가 되게 많죠? 그럼 흡수해. H 플러스가 좀밖에 없어. 그럼 밖으로 내보내. H 플러스를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그럼 H 플러스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단백질을 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전하가 어떻게 돼? 바뀌겠지. H 플러스를 내주냐 받냐에 따라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바뀌면서 이온 결합이 끊어지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겠지. 그래서 입체 구조가 바뀌게 돼요. 즉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이런 입체 구조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의 출입, 그다음에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근데 이 H 플러스의 출입을
다른 말로 가야 뭐라고 할까? H+가 들락날락거려. 내가 단백질이야. H+가 막 들어온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주변에 H+의 농도가 바뀌겠지. 그럼 여기 저 누가 영어 잘하지? 그래 저기 그래 유리가 영어 잘한다고 해서 소문났는데 자 보자. 수소 이온 농도 지수 영어로 뭐라 그래야 돼? pH. 그렇죠. 영어 잘하네. 그게 바로 pH야. 잘한다. 영어 잘하죠? 예, 영어 잘해요. 아직 영어 성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예, 영어 잘합니다. 이게 바로 pH야. pH. 그래서 단백질은 pH와 온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pH와 온도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 우리 몸에서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효소 같은 경우는 단백질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열과 pH 민감해. 우리 몸에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 효소의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제기를 못해. 그럼 물질에다 못해. 죽는 건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구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단백질, 이런 3차 구조가 몇 개가 모여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놈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모여서 단백질의 기능을 갖고 있는 놈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한 덩어리 갖고 기능을 갖는 것도 있고 여러 덩어리가 모여서 기능을 갖는 것도 있어요. 이걸 4차 구조라고 부르고 이 4차 구조의 대표적인 예로서 뭐가 있냐면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헤모글로빈. 이 헤모글로빈은 이런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모두 4덩어리야. 그래서 알파 사슬 2가닥, 베타 사슬 2가닥. 이게 모두 4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헤모글로빈. 여기서 얘기가 남았길래 하나 더 하자면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해요. 또 무슨 기능도 갖고 있지? 이산화탄소도 운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소 운반과 CO2 운반에 반응하게 되는데 이 헤모글로빈 종류가 2종류가 있어. 헤모글로빈 A가 있고 헤모글로빈 B가 있어요. 예? B가 있어요. 요거만 잘하네. 헤모글로빈 F가 있어요. F가 헤모글로빈 A와 헤모글로빈 F가 있는데 헤모글로빈 A 할 때 A는 뭔 뜻이야? 어덜트의 뜻이야. 어덜트. 성인이고요. 헤모글로빈 F는 이거는 태아라는 뜻입니다. 태아. 그래서 얘는 성인이고요. 얘는 태아야. 그러면 똑같은 헤모글로빈인데 다 큰 성인과 배수인 태아의 헤모글로빈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구조까지 알 필요 없어요. 얘는 알파, 베타도 있고 얘는 알파, 감마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일단 스킵을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얘네가 주된 임무가 산소 운반하는 건데 헤모글로빈 A는 산소에 대한 포화도가 매우 커요. 산소에 대한 포화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 다음에 태아는 반대로 태아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 F는 산소에 대한 포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는 중학교 과정을 벗어나는 건데 이게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제시문 주고서 그래프 해석으로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제시문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겠죠. 헤모글로빈 A와 헤모글로빈 F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배수에 있는 태아가 헤모글로빈 F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성인이 갖고 있는 헤모글로빈에 비해서 산소 포화도가 더 높다. 산소 운반을 더 잘한다. 라고 하는 걸 만약에 언급한 후에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O2 분압입니다. 산소 분압이고 여기가 포화도야. 맞아. 포화도면 헤모글로빈은 산소의 분압이 높을수록 포화도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와 B 이렇게 붙겠지. 그렇죠? A와 B 이렇게 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헤모글로빈 A와 헤모글로빈 F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똑같은 산소 분압일 때 B에 비해서 A가 어때? 산소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 헤모글로빈 F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게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요것들을 기억하자. 산소의 포화도, O2 포화도가 높아지고, O2 포화도 높아지기 위해서 조건을 설명했었죠. 산소의 분압이 어떻게 된다? 높아야 된다. CO2 분압이 어떻게 된다? 낮아야 된다. 온도가 낮아서 더운 여름철에 농구해봐 쓰러지죠.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 다음에 pH가 어떻게 된다? 높아. 예. 이런 조건이 바로 포화 조건이에요. 그럼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뭘까? 대리 조건이 될 수 있겠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헤모글로빈 A와 F로 부를 수가 있겠지만 똑같은 만약에 헤모글로빈 A라고 가정한다면 A와 B 중에서 누가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누가 pH가 높을까 낮을까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백질에 다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지방도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가자. 자, 지방 한번 보자. 자, 지방인데 지질이라고 하자. 지질. 자, 지질인데 이것도 설명했어요. 예전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자, 지질의 종류 모두 몇 종류다? 세 종류. 세 종류야. 기억해야 돼. 이거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거 때문에 안 보이죠? 뭐예요? 텀보 때문에. 네? 텀보. 이거요? 텀블 때문에 안 보여? 키가 작아서 그런 거지. 자, 보자. 짜라. 자, 통과 치웠어. 자, 요거 첫 번째 보자. 첫 번째가 중성 지방이야. 중성 지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이야. 근데 얘는 지방산이 몇 분자? 지방산 세 분자하고 뭘로 돼 있어? 글리세롤. 글리세롤로 돼 있어. 아, 네. 글리세롤을 한 분자로 돼 있어. 그래서 이 중성 지방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그 외에 탄수화물이라든가 단백질에 비해서 에너지 함량이 대단히 높죠. 그렇죠? 에너지 함량이 대단히 높아서 그람당 9kcal 정도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번에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얘가 에너지 함량이 대단히 높아. 좋아.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저장을 많이 써. 근데 이 중성 지방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 저장용으로 쓰이게 되는데 네. why? 왜 우리는 지방도 저장을 할까? 왜 안 녹아져? 중소가 일단 밀도가 제일 작아서. 효율적으로. 크지. 그렇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부 다 종합해 보면 이 지방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커요. 밀도가 과연. 커야 되는 거야. 아, 더 작아. 크죠. 밀도가 작다. 그렇죠. 진짜. 밀도가 작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저장해도 체중이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그렇죠? 만약에 얘가 밀도 크다면 지방을 저장한 다음에 체중 증가량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렇죠? 난 거짓도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크단 말이야. 자, 그다음 두 번째 같은 뜻입니다만 얘는 에너지 함량이 어떻다? 대단히 크다. 그래서 적은 질량의 증가를 가지고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야? 얘는 물에 안 녹아요. 그렇죠? 얘는 소수성이란 말이야. 물에 녹지 않아.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체내의 항상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성에는 무관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예. 기억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지질. 인지질이 있어요. 인지질인데, 자, 인지질 하면 연관 검색으로 뭐가 있어? 친수성 앤드 소수성. 친수성 앤드 소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인지질이 주로 우리 머리 쓰는 용도는 뭘로 쓰여? 세포 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세포 막을 구성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 인지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방을 운반할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렇죠? 저번에도 한 100만 번 정도 설명을 했어. 여기 지방이 있다 치자. 여기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은 물에 녹지도 않아. 근데 이걸 피해 녹여서 운반할 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운반할 때는 이런 인지를 가지고서 얘를 막을 만든다 그랬죠. 이렇게 막을 만든다. 이렇게 막을 만든다. 그렇죠? 얘를 이름 뭐라 그러든지 나 아는데. 리버송. 리보송. 리버송. 리포송. 아, 리폰지. 이게 뭐지? 자, 리포솜이라고 불러. 근데 절대로 영재나 과학부에서 문제를 리포솜 묻진 않아요. 리포솜 제시모 줘요. 제시모 주고 지방 특성 다 알려주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리포솜 형태로 지방을 운반하는데 이거는 리포솜이라는 단어는 알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방 우리 몸을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할까 한번 모델 제시해봐라 이렇게 문제 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모델 제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이 지방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밀도에 좀 차이가 될 거야. 아까 지방이라고 하는 물질은 다른 물질에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방이 크냐 작냐에 의해서 고밀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밀도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반대로 뭐가 있을까? 저밀도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아주 즉기 상식적이면서 의외로 뭐야? 잘 함정에 빠져요. 잘 틀린다. 잘 빠져요. 잘 함정에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하자. 자, 고밀도 지방이 아까 밀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거든. 자, 첫 번째 논리적 시작은 지방은 밀도가 크다 작다? 작다. 네. 준. 많이 피곤하세요? 나도. 유진스. 아주 지옥을 헤매시네. 지옥을 헤매요. 아닙니다. 예. 지옥을 먹었어. 아니 근데 어휴 얘는 그냥 폭삭 쳐갔네. 폭삭 망했어라. 역시 그냥 자 보자. 요 고밀도 지방하고 저밀도 지방이 있습니다. 고밀도 지방하고 저밀도 지방이 있는데 자 논리적 정리로 가는 거야. 외우면 안 돼.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지방은 밀도가 매우 작아요. 지방 매우 작은데 지방 입자가 커졌다 진짜. 자 지방 입자가 커졌어요. 지방 입자가 커지게 되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예. 지방 때문에 커지게 되면 부피는 많이 증가해. 근데 질량은 조금밖에 증가하잖아.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될까?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저밀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입자가 없던 거야. 큰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고밀도 지방은 반대로 지방이 작아져요. 자, 또 써보자.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방 입자가 작아졌다 진짜. 그러면 부피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작아지는데 질량은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밀도가 커지게 되겠지. 고밀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입자가 매우 클 때 고밀도 지방이에요. 보통 경험을 볼때 고밀도 지방을 HDL로 써요. 근데 둘 다 커요? 아, 제가 이 말과 손이 따로 들어왔네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는데 따로 들어왔네요. A예요. 어우 발음이 어쩜 저렇게 청국장스러울까? 이 발음에서 청국장 향기가 나.